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실천인데 실천이 잘 안 될 뿐이고 우리 아이한테 적용했을 때 잘 바로 피드백이 안 오니까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실 거라서 오프라인 강의는 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저는 한 20년간 아이들과 놀이 치료를 같이 하고 상담도 하고 코칭 프로그램도 한 사람으로서 교육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미디어에서 웬만한 건 다 들으세요. 그걸 또 여기 오프라인에 와서 또 들으시는 거는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현장의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없으니 오프라인 강의로 오셨을 때는 좀 소통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도 소통. 그럼 강의 현장에서도 좀 소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에 파생되는 각자의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제 강의뿐 아니라 모든 강의가 그런 오프라인 강의를 그렇게 되었을 때 오프라인 꼭 가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대화법 크게 보면 되게 큰데 아이들하고 어떠세요? 대화 잘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유아들은 아직 언어보다는 비언어를 훨씬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자기 주장이 많이 생기고 나서 6, 7세 이런 아이들은 또 걸핏하면 사춘기처럼 짜증 엄청 내고 초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1학년 1학기 때 초반에 좀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조금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 그 가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통이라는 거는요 서로 하는 거죠. 그죠? 서로 하는 거고 일방적 대화와 소통이 다른 점은 뭐예요? 서로의 이해와 욕구를 수용해주는 과정. 그렇죠? 일방적 대화는 일방적 말은 자, 양치제 너 빨리 숙제 다 했어? 지금 빨리 엄마한테 갖고 와. 이런 일방적인 지시. 그렇죠? 통보. 이런 것들이죠. 대화라고 하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는 일단은 항상 상대의 이해와 욕구를 알아야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있는 그대로 인정받길 원하는 나의 이해와 욕구가 엄마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그것이 이제 아이들의 소통일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 아이들의 모든 기준이 사회적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부모에 있어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 나의 가치 평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막 이 어린애를 사회생활을 시켜야 되니 이것도 지적해야 되고 저것도 지적해야 되고 나는 행동을 지적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자기의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느끼니까 엄마 미워가 나오는 거고 엄마 싫어가 나오는 거고 저한테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는요 내가 너를 혼내는 게 아니고 네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그게 아이들의 느낌.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형성하길 바라는 건 난 인정받는 사람 맞아? 난 사랑받는 사람 맞아?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나의 이런 특성이 이해받는 거 맞아? 그래서 세상이 안전하고 신뢰로운 거 맞아?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데 근데 막 꾸물럭거리는 애들 있죠. 내성적인 애들 중에서 내성적인 애들이 모두 꾸물럭거리는 건 아니지만 걔네는 천천히 생각해야 되니까 꾸물럭거리는 거야. 그냥 매일 늦어. 또 셔틀버스 이렇게 하면 걔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나는 틀려. 나는 빠르지 못하다. 난 늘 느리구나. 그런 레이블을 자기한테 달아요. 그럼 뭘 할 때 자신이 없어. 선생님이 빨리 서둘러 사세요 라고 지시를 할 때 난 느린데 어떡하지? 나 이거 맞춰. 난 못할 것 같아. 못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누가 적겠어요? 부모님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렇구나 많이 배우셨죠. 애들이 그렇구나 제일 싫어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정성이 없었어.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나면 자기가 반항할 힘이 없어. 막 차라리 하지마! 싫어! 이렇게라도 할 텐데. 그렇구나. 이렇게 놓고 막 공격이 들어오니 아이들이 막 그 말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내가 생긴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 특히 형제 이렇게 키우고 그러시니 더 잘 아시잖아요. 엄마 나 맞아? 나 사랑한 거 있지? 오빠는 잘못했고 내가 잘한 거지. 이런 거 계속 하게 갔잖아요. 왜? 인정받아. 자,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적절한 행동을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왜? 미숙하잖아요. 아직 몰라요. 어떤 어머니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가서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지금 되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어머니 아니 그럼 지가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왜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어머님도 우라통이 터져서 하시는 말씀이고 본인도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면 아이예요? 행동은 부적절하지만 항상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면에는 어떤 의도? 자신이 가장 원하는 자신이 잘 되고 싶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특히 감정적 대화, 정서적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 건 뭐야? 그 아이의 욕구와 의도예요. 행동은 나쁠 수 있다니까요. 형이 잔뜩 만들어 온 레고를 한 번에 확 망쳐버려요. 자,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죠? 욕구와 의도. 걔 왜 그랬을까? 그때 걔의 감정은 뭐야? 모르지.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만일에 이유 없이 그랬다. 뭘까요? 나는 못하는데 하면 했네? 그럼 질투예요? 자, 질투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걔 욕구는 뭘까요? 그 질투 안에 있는 욕구는 뭐예요? 나도 잘하고 싶다. 나도 형처럼 잘하고 싶다가 욕구야. 그죠? 그럼 우리가 피드백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욕구부터 알아요. 우리 누구누구도 레고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 그거 원했구나? 근데 너는 어렵게 보이는데 형이 하니까 갑자기 심술이 날 수 있지. 심술이 날 수 있지. 그럴 때 형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너도 만들 수 있어. 그때 엄마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가요. 다시는 형이 한 것,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터치할 수는 없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심술 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약 오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대화가 가야 되는 건데 하지 말라 그랬지. 너는 그러면 좋겠니? 너는 네 거 한번 해보자 너도. 이렇게 가시면 걔는 욕구와 의도도 짓밟혔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적절한 행동에 대한 그 모델링을 못 찾아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 조절 방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으이씨 보세요. 아이들이 행동보다 언어가 앞서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그 전엔 행동이 앞서잖아요. 엄마 아이스크림 줘 이전에 아이스크림. 이거 싫어하기 전에 팍 이거 하다가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기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체 다가 되진 않지만 언제예요? 솔직히까지 그렇게 수영님이 넓으시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무의식의 상태에서 의식의 상태로 이렇게 진화하는 거잖아요. 애기들은 다 무의식의 상태에서 조금씩 사회화가 되는 거죠. 사회화가 된다는 게 내 행동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행동을 아직은 못 봐. 4세, 5세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지가 짜증을 내면서 짜증 내는지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잘 자각이 안 돼. 어려운 부탁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엄마들은 4살, 5살 애들 붙잡고 뭐라 그래요? 울지 말고 말로 해야 엄마가 들어준대. 나도 그러고 싶어. 걔 말을 내가 대신하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서서히 언어가 발달하면서 5세, 6세, 7세, 보통 6세 정도. 그렇게 되면 그때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감정을 얘기할 때도 그냥 슬퍼 이러지 않고 내가 어떠어떠한 일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내가 슬프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 물론 이제 남자애들은 좀 더 늦지만 여자애들은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의식화가 되고 있다. 의식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내 안에 충분한 욕구와 의도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린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저래 오늘? 그게 아니고 쟤는 뭘 원하지? 부터 질문이 들어가요. 정서적 대화를 아니 남편한테 괜히 짜증 안 내잖아. 뭐가 쌓여 있으니까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짜증이 확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야. 뭔가가 쌓여 있잖아. 그럴 때 남편이 무슨 일 있어? 의도부터 물어줘야 돼. 왜 짜증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도 욕구부터 알아줘. 무엇을 원하지? 라는 마음속에 나의 질문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야 돼. 그래야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돼. 대화의 프로세스. 아, 이러이러하게 했구나. 뭐가 힘들어서 그랬을까? 뭘 어떻게 하길 원했어? 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아이도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감정 조절해요. 근데 왜 그래? 말을 해. 자꾸 말을 하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그래서 모든 공감의 시작은 욕구와 의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천사 거짓말을 해. 유치원 아이들 5살의 거짓말과 7세의 거짓말 아시죠? 다른 거. 5살의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상상력이니까. 7세가 거짓말을 살살 해. 왜? 걔는 뛰어난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예요. 아, 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겠구나.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혼나겠구나. 이미 아는 애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오셔서 막 그런.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저 정말 놀랐어요. 그거는 걔가 그만큼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예전에는 보통 발달 심리 책을 보면 한 8세에서 9세 돼야지 그런 게 형성이 되는데 요즘 유아들은 똑똑해가지고 7세 정도 돼도. 그래서 거짓말이 옛날엔 초2의 빅 이슈가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요즘 7세의 빅 이슈가 거짓말. 거짓말을 했을 때도 욕구와 의도부터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거짓말이 세상에 제일 나쁜 거라고 했지 이게 아니고 거짓말은 의도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사탕을 먹었는데 3개나 먹었는데 엄마 나 오늘 하나도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다 봤거든. 갑자기 사탕 얘기를 왜 해? 프로파일러가 되지 마시고 그런 거죠. 엄마 나 오늘 하나도 안 먹었어. 그런 거 얘기해요. 뭔가 사탕에 대해서 엄마하고 얘기할 게 있는데 만약에 규칙이 있다. 사탕에 대해서 먹지 말고 우리 이 부분은 사탕에 대해서 엄마랑 규칙 세운 걸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게 불편해서 엄마는 그런 말 했을까? 이렇게 가야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도 안 먹었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네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어떻게 거짓말 하면 안 돼. 알았지? 가 아니고 네가 규칙을 잘 알아서 그게 잘못됐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는 또 네가 규칙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알았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인정받아요. 인간의 역사는 그럴 게 없어요. 내 존재에 대한 인정. 어머님들도 보세요. 다 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근데 인정 못 받았을 때 서운하고 서글프고 인생의 허망감을 느끼고 떠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더욱 엄마, 아빠의 기준 하에서 그걸 자꾸 느끼고 싶어 하니까 욕구와 의도부터 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특성에 맞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20년 이상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모와 결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엄마 자체도 문제가 없어요. 결이 둘이 안 맞아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해볼까요? 유아들은 그래도 본능에서 올라오는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특성이 아주
그 아이가 아니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되게 활력적이에요. 근데 내성적인 애들은 한 4학년부터 있어요. 외식하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 집에 안 가고 나 혼자 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같이 놀고 싶어하고 그거 가지고 얘가 외향이야, 내성이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응에 대단히 민감하고 시끄러운 뭐 아이들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낯선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런 아이들은 내성적 성향이 보여요. 근데 그런 애들은 내성적 사람들이 제일 좀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대는 거, 시끄러운 거, 한마디 할 거 10마디 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한다. 내성적 애도 기질이 그런 건데 엄마가 유치원에 아이고 누구 잘 갔어. 오늘 뭐 먹었어? 음식이 뭐였어?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이렇게 외향적 스타일로 계속 얘기하는 걔가요. 엄마하고 말이라고 싫어. 우리 엄마 맨날 똑같은 거 봐요. 똑같은 얘기만 자꾸 물어본다고 생각해. 엄마는 대화하는 건데 아이는 똑같은 거 왜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봐서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 이거예요. 외향적 사람들은 너무 다양한 걸 좋아해요. 내성적 사람들은 깊은 걸 좋아해요. 그럼 걔 관심사, 걔가 만약 로봇이야.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왜 많이 외향적 엄마다. 그러면 그 걔가 로봇에만 꽂혀 있는 게 보기가 또 싫어. 그리고 지루해 본인이. 그래서 애는 로봇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있잖아. 근데 니네 반에 걔 있잖아. 걔하고 어떻게 놀았어 오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우리 엄마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아. 라는 사인을 받는다. 반대로 내성적 엄마가 외향적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내성적 어머니도 거울을 보실 필요가 있거든. 나는 반갑다고 맞아. 근데 걔 입장에서는 정말 10분의 1도 충족이 안 돼. 예를 들어 같은 외향적 엄마면 누구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성적 엄마는 이렇게 미소만 띄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애가 그 이해야. 그러면 왜 저렇게밖에 반응해? 무슨 행사가 있어. 뭐 어제 전통물? 너 너무 잘했다. 막 이런 외향적 엄마. 내성적 아이는 이 오빠 이렇게 되는 거고 내성적 엄마 그냥 괜찮아 잘했어. 이거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은 아이에게 세상이 나를 얼마나 나에 맞게 반겨주느냐의 이슈를 걔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성에 맞지 않았을 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대화라는 건 처음에 제가 말씀했지만 누구를 맞춰야 돼요? 상대를 맞춰. 아니 일반적인 성인과의 대화에서도 상대를 조율해 나가면서 하는 게 대화예요. 맞죠? 그럼 상대도 나를 조율해 줄 테니까. 근데 부모자녀 관계는 누가 조율해야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걔네는 자기 혼자 처신하기도 힘든 나이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분 다 MBTI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MBTI 예를 드는 거예요. 특성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불안형, 불안기질형을 대하는 거, 몰입형을 대하는 거 뭐 되게 많죠. 그런데 항상 이런 거예요. 저는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육아를 잘하려고 애쓰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옛날에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놀았어요? 어머님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신가? 모래 파고 놀고 돌 갖고 놀고 그랬어요. 그때 훨씬 잘 놀았어요. 지금은 애들은 장난감이 없으면 못 논다고 생각해요. 놀 게 없네? 그리고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이 원리와 똑같이 어머니들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정보에 자꾸 귀찮게 정보를 자꾸 찾아. 뭘 모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아이를 봐야 돼. 왜? 아이한테 답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 세상 이 많은 인구 속에 단 한 명이에요. 그걸 왜 자꾸 정보에서 찾냐? 물론 정보를 전혀 모르는 건 문제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애를 더 깊이 봐야 된다. 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언어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자극받는지, 어떨 때 더 자기의 분노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애를 봐야 알지. 책을 보고 미디어를 보면 알아요 그거? 아이를 봐요. 그래서 아이한테 제일 좋은 엄마,
아이한테 제일 좋은 방식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지만 T와 F도 마찬가지예요. 감정형의 엄마는 항상 오버하지. 애가 친구랑 싸웠대. 얘는 그냥 싸웠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싸웠어. 그럼 자기 문제 해결만 되면 되거든. 근데 감정의 엄마는 누가 그랬어? 너무 힘들었지. 내일 걔랑 만나려면 너 진짜 힘들겠다. 막 이렇게 과잉으로 하니까 T인 아이들은 어때요? 사고형인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엄마한테 6살만 되면 그래요. 말하기 싫다고 유치원에. 왜? 엄마 너무 오버하니까.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볼까? 원장님한테 선생님 엄마가 얘기할까? 막 이러니까. 나는 그냥 내 선에서 아주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난 조언을 구했을 뿐인데 우리 엄마 그런다. 반대로 그것도 마찬가지죠. F인 아이들은 막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해주기 바라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또 T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편이 아니야. 걔네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내 편이 아니야 엄마는. 그런 말씀 들으셨죠? 들으신 분이 있으시죠? 근데 특히 유아 때는 자기중심적이니까 내 편이 돼야 돼요. 어머니들 그 내 편이 된다는 걸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너 다 잘했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볼까요? 셔틀버스 기사님한테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하는데 걔가 되게 수줍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애한테 자꾸 인사해.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걔가 엄청 내성적이고 수줍다 그러면 걔한테는 이제 유치원이 가기 싫어. 인사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인사 안 해도 돼가 아니고 내 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기사님한테 우리 누구누구가 기사님을 너무 반가워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아직 표현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엄마가 보여주는 게 내 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항상 내 편이 돼요. 그러니까 너 잘했어. 네가 최고야. 친구, 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이 그래. 넘어지면 방바닥 떼지 않는 거와 같은 그런 양상으로 양육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이 고려하는 거, 뭐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요, 뭐 한 2학년까지는 아이들은 놀이로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는 언어로 대화하는 게 편하지만 그들은 놀이로 대화하는 게 가장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자기를 잘 나타낼 소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지혜를 얻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엄마하고 놀자는 소리 그만하고 엄마하고 뭐 해야 돼? 숙제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기회를 잃어요. 어머님들이 정말 학교 궁금하잖아요. 얘가 지금 행복한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알고 싶으시면 놀이하면 돼. 놀이하면 다 나타나요. 애들은 놀이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거는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얘기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친숙한 친구를 만나면 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속말 다 하는 것처럼 애들도 놀이하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 다이렉트하게 이거에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자꾸 책상에 물을 자꾸 엎지른다 그러면 책상이 목이 말라 하는 줄 알아보네 우리 누구는. 책상은 전혀 목이 안 마르고 물이 제일 천적이래. 너 천적 알지? 제일 싫어한대. 엄마 줘. 물은 엄마 주는 거야. 잘 담아뒀다가 엄마 줘. 이런 식의 훈육이 아직 통할 때가 어떤 때예요? 유아 시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난, 비판, 평가에 자유롭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1학년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가면 그 시스템 자체에 들어가니까 평가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구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에 더 민감해. 그리고 그때 걔네 소원이 뭐예요? 착한 소년이 되는 거. 사회적 유능감을 갖는 거. 그러니까 걔네는 항상 집에서도 뭐 따져요? 맞다 틀리다 따진다. 옳다 그르다 따진다.
근데 엄마한테 받는, 아빠한테 받는 피드백도 옳다 그르다. 그럼 더 민감해지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놀이와 상상이 있는 데야. 특히 신학기 뭐 이렇게 내성적 아이들 신학기 이렇게 긴장할 때 있잖아. 아이들 긴장. 지금 이제 2학기 요 정도 되면 애들이 적응이 많이 됐어요. 근데 또다시 내성적 애들은 2학년 올라가면 또 그래. 학교 가면 또 그래. 그럴 때 릴렉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놀이예요. 그래서 초일 예비반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하루에 최소한 30분씩은 완전 릴렉스하고 놀으라고. 부모님은. 그게 걔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그래서 놀이와 상상이 있는 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나름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자기의 그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억압하는 거 맞아요. 우는 것도 참으려고 하고 뭐 참아야 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을 수용받은 사람이 감정 조절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감정을 수용받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튀구로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냥 등교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감정 덩어리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꼭 뭔가 하거든요.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뭔가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이건 평생 감정을 수용해주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자꾸 애들이 감정을 얘기할 때 설득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그 감정에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짜증내는 소리 난 못 듣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죠. 왜냐면 내가 이미 막 프로보킹돼. 그래서 짜증내는 거 못 듣겠어요. 짜증은 어떤 감정이에요? 짜증은 언제 나세요? 어머님도 자신을 생각해요. 언제 짜증이 나세요? 애가 징징대어서 내가 힘들어질 때 애가 징징대는 거 자체 내가 여유가 있는데 애가 징징댈 때는 달래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짜증이 안 나. 근데 내가 짜증이 난다는 건 애가 징징대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징징대는 것을 받아줄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맞죠? 짜증은요 대상이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 나타나는 감정.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 특히 6세, 7세 요렇게 하기로 했어. 요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잘 안 그려져. 짜증내잖아. 화내잖아. 근데 그건 화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짜증이야. 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물론 나 자신에게 화가 날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자니. 안타까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숨어있는 거죠. 그럴 때 자꾸 설득하고 이거 봐. 어떻게 이거는 다 기계로 복사한 거야. 어떻게 네가 이거 똑같이 그려? 자꾸 이렇게 짜증낼 거면 그리지 마. 이렇게 자꾸 설득하고 설명하고 전환하고 그냥 그러려면 그냥 해. 몰라. 엄마는 몰라. 하고 방임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을 거절받은 그 감정 때문에 더 아이들이 서러워하지. 어떤 애는 심지어 엄마 앞에 와서 막 계속 울잖아요. 저리 가라는데 계속 울잖아요. 왜 그래요? 내 감정을 지금 수용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 감정을 수용하는 대화는 알아주고, 그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물론 가끔 기다려줄 때도 있어요. 네가 다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엄마가 거실에 있을게. 마음 좋아지면 물론 그 앞에 공감이 다 있었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절이 안 되고 때를 쓰고 그럴 때 지금 우리 누구누구가 마음을 금방 가라앉히기가 힘들다, 그치? 금방 마음을 운전하기가 힘들다, 그치? 괜찮아지면 거실 와. 엄마는 거실에서 네가 괜찮아지길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기다리는 스페이스도 주는 것까지가 감정.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게 감정의 수용이에요. 감정은요, 항상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오라요. 그게 분노든, 짜증이든, 질투심이든, 위축감이든, 그거 느끼는 사람한테는 옳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뭐 느끼고 싶어서 느끼나요? 그게 오니까, 그 메시지가 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울 일이야? 지금 이게 화낼 일이야? 나는 안 돼. 이럴 때 지금도 어머님
어머님이 그러셨잖아. 애가 징징거릴 때. 그게 짜증내실 일이에요? 이게 아니고 어머님이 여유가 그 정도의 여유가 없을 만큼 지치셨군요. 이렇게 알아주실 때 어머님이 마음이 열리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감정은 그냥 안 찾아오거든. 항상 메시지를 갖고 찾아오고 오빠 그 메시지를 잘 읽어주고 그 메시지가 원하는 걸 알아주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스텝 바이 스텝 같이 찾아주는 게 감정 조절의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달래주는 거 말고. 자, 아이들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특히 대화할 때 제가 이제 그동안 대화가 제일 안 될 때가 이제 어머님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는 엄청 잘하세요. 이미 너무 트레이닝 잘 되셨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좀 어려운 거는 아이들이 느닷없는 감정 폭발을 할 때 도대체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으로 제가 스스로를 조절하게 도와줄지도 사실 몰라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 던지고 화내고 짜증 내고 무조건 울어버리고 뭐 분명히 얼굴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냥 그래 버리면서도 촉촉거리고 그런 수동적 공격을 보이는 아이들 너무 자주 토라지는 애들 있고 맨날 무섭다고 엄마가 맨날 치마자를 무서워 화장실 무서워 안 가. 그런 애들도 있고 그죠?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거예요. 다 감정 조절 이슈예요. 그 중에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분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나요? 애들이 화낼 때 힘드세요? 화를 잘 안 내나요, 애들이? 자, 이제 분노가 대단히 대표적인 감정이죠. 다른 감정도 사실은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져요. 자, 어떤 자극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포유류니까 당장 이것이 나를 해치나 해치지 않나를 본능적으로 직감해요. 우리 원시적인 내가. 그죠? 그래서 누가 내 차를 박았어. 그럼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올라와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원시적인 방법은 뭐냐면 분노를 팍 폭발하는 거야. 애들이 마치 그러듯이. 애들이 자기가 뭐 하려고 했는데 누가 뺏어가서 아! 이래버리죠. 분노를 폭발. 그건 원시적인 거. 근데 감정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시적인 뇌를 쓰지 않고 보다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뇌를 자꾸 사용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 원시적인 뇌로 가는 그 길을 가로수 막고 스탑 하는 거거든요. 스탑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되게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다른 애가 확 가져가 버렸어. 순간 원시적인 뇌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스탑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걔 공감이 필요해요. 네가 이거 얼마나 아끼는 건데 친구가 말도 없이 해서 너무 놀랬지. 당황했지. 힘들지. 속상하지. 이런 공감이에요. 스탑이. 그러고 나서 얘가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면서 감정이 조금씩 조절되면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지금 이거 내가 쓰는 거니까 가져가지 마. 랄지. 다음에 빌려줄게. 랄지. 그 다음에 생각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감정과. 순수한 필링에서 생각이 결합돼서 이모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계속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화가 나면 바로 느닷없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 상부 쪽으로 가는 그 뇌는 학습과 모델링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학습의 전제 조건이 뭐다? 공감이다. 스탑을 외쳐야 되니까. 무마가 아니에요. 자자, 엄마가 이거 줄게. 너 이거 더 좋아하잖아. 이거 무마예요. 다음에 너도 놀면 되지. 이런 거 무마예요. 무마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진짜 아끼는 거지. 너무 야구르지. 화나지. 진정한 공감.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그 스탑에서 네 속상한 마음 알겠는데 친구한테 그걸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 어떻게 찾아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해되셨죠? 그 과정이 계속 학습되었을 때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디어 보시면 뭐 쿠션을 때려라, 뭐 펀치백을 날려라 이런 것도 내가 근데 그걸 금방 그렇게 그 분노라는 게 금방 달래지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에 더 내 감정을 가라앉히는 일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공감 플러스 가라앉히는 거. 어떻게 해요? 일단 네가 온도계로 얘기하면 10인데 지금 한 7로 어떻게 내리지? 뭘 하면 좀 시원해지겠어? 그래서 그거 충분히 풀 수 있게 만들고, 아 이제 좀 가라앉았네, 이제 좀 열이 식혔네, 야 이제 친구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고 그 학습이 되어야 나중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매번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다 그게 학습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가장 자책하시는 게 뭐예요? 아침에 내가 교차로에서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는 게 냈다. 빨리 안 해! 그러면 집에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하부도로로 간 거야. 상부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도 되게 문제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 발산이잖아요. 그죠?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일단은 자기 감정이 뭔지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감은 뭐가 좋냐면, 자, 욕구와 의도도 알아줘서 신뢰로운 관계도 형성이 되고,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동시에 감정 조절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감정 이름표를 달아줄 수 있어요. 사람은 개념 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장난감이 흩뿌려져 있으면 놀지를 못하는데, 유목화, 분류화를 했을 때 뭘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겠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 감정은 마치 빈 도화지에 막 물감을 흩뿌려 놓은 거나 비슷한 상황인데, 그거를 구조화를 잘 하는 게 정서를 조절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정서를 조절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났어. 내가 지금 안타까워. 내가 지금 슬퍼. 내가 지금 힘들어. 근데 애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항상 상담할 때, 너는 지금 너무 슬픈 거 같은지 자꾸 화났다고 얘기하네. 지금 짜증났는데 막 다른 사람한테 화난 것처럼 표현하네. 이런 얘기를 다 해줘요. 이게 뭐냐? 자기 감정을 잘 자각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조절도 안 돼요. 항상 인식, 표현, 조절은 한 세트예요. 같이 돌아가요.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이게요, 그 세 번째랑 모델링이랑 같이 연결되는데, 엄마 아빠가 참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애들도 100% 참아요. 아니, 저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애들은 기가 막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아빠가요, 샤워기가 부서졌는데 엄마한테 절대 비밀이라고 그러고 계속 엄마 눈치를 봤어요. 이런 거를 너무 잘 캐치해요. 그러면서 무서우면 걔도 숨는 거죠. 일단 말 못하고 숨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 왜? 아빠가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큰일 나는 일인 거야. 그런 식의 모델링을 금방금방 애들은 우리가 꼭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잘 캐치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애들이 엄청, 인간이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거 아시죠? 대단히 촉이 좋아요. 그래서 매일 부부싸움하는 집이 있는데, 걔는 감정을 부정해요. 왜? 내 감정을 발산했다가 이 집에 불이 날 것 같거든. 엄마 아빠도 싸워 죽겠는데 나까지 막 감정을 꺼내면 불이 날 것 같으니까 늘 아니라 그래요. 걱정 없대.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대. 맨날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감정을 얘기한 것도 근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감정을 이제 조금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럴 때는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걱정하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너를 이럴 때 걱정하실 거고, 라고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랬더니 걔가 딱 그러더라고요. 절대 감정 얘기 안 하는데.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걱정하지 않아. 귀신이죠. 뭐냐? 걔 마음에는 어떤 거야? 나를 걱정한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야.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폐 빼고. 그러나 자폐도 감정이 없진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회적인 감정을 체득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억압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잘 생각하면 우리가 적절한 모델링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을 언어화시키지 못하고 감정의 이름표를 제대로 달아주지 못해서 그가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사이클에 문제가 생겨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폭발을 한다든지 때를 너무 쓴다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눈물을 글썽인다든지 눈물을 글썽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이 자꾸 놀리니까 그러니까 걔 자존감이 낮아지고 항상 자기를 부정당하는 거 그래서 그러지. 그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항상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불안 얘기도 제가 하는데 요거는 시간 있으면 제가 하고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진정한 공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공감할 때 우리가 기분하고 생각은 얘기를 잘 많이 해요. 오늘 선생님한테 혼나서 많이 놀랬고 힘들었겠네? 까지는 잘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정말 공감이 되려면 걔가 원하는 것을 짚어줘요. 그래야 긍정적이에요. 왜? 욕구와 의도는 부정적일 때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아까 심지어 제가 나쁜 예를 들었잖아요. 형의 그 레고를 부서뜨릴 때조차도 걔 의도는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도 걔 의도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아줘야 감정에도 방향성이 있거든요. 감정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더 파국으로 가요. 감정의 방향성은 나의 원투를 정확하게 알면 감정의 방향성이 바로 가요. 어머님들 양립하시다 보니까 우울할 때 많죠. 우울은 왜 생겨요? 언제 우울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는 이상과 나의 현실의 갭이 크면 클수록 우울해요. 맞죠? 우울증?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긍정적으로 돌려봐요. 그 우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게 자꾸 좌절되고 상실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우울해지고 아니 맞죠? 자 그런 근데 나의 우울을 누군가가 공감해 줄 때 이러이러한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건 이것이었군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아 내가 그거 막연한 이 우울에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구나. 그걸 위해서 그 그림을 다 완성할 수 없지만 그 그림 중에 퍼즐 하나라도 맞출 수 있다.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할 때 우울의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불안의 긍정적 메시지는 뭐예요? 불안에도 욕구가 있어요. 어떨 때 불안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원하는 거. 예측 가능한 거. 우리가 미래가 막막할 때 불안해. 내일 무슨 시험이 있는데 그거 안 될까봐 불안해. 맞죠? 그러니까 불안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 진짜 잘하고 싶구나. 저한테 보는 청소년 사춘기 애들 중에 딱 두 부류를 좋아해요. 시험 때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애와 시험 때가 제일 좋은 애. 시험 때 왜 제일 좋아요? 1, 2교시만 하고 집에 가. 신나. 걔는 기대가 1도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 잘하고 싶은 애는 불안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안의 긍정적 욕구는 뭐예요? 나 안정되고 싶어. 만약 시험이라면 나 잘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하고 공감할 때 항상 그가 원하는 욕구를 짚어줄 때 아이들도 감정의 방향성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동생은 맨날 꼬집어. 맨날 뭐라 해요? 동생을 꼬집는 거의 유아 시기에 그 동생을 괴롭히는 가장 큰 목적 욕구는 뭐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 괜히 엄마한테 심통 났을 때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맞죠? 걔 욕구는 그거예요. 그럴 때 그걸 또 따지고 막 그러기보다는 걔 욕구 자체를 충족하면 돼요. 우리 누가 엄마랑 또 놀고 싶었구나. 오케이. 절대 우리 때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엄마랑 놀면서 기분 좀 풀어보면서 얘기 좀 해볼까? 이러면서 혼입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욕구와 의도를 알아야 될 때 감정의 방향성이 제대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저래? 라는 질문을 지우세요. 입에서. 마음에서 지우세요. 애가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쟤는 뭘 원하지? 그런 질문을 바꾸면 어머님들의 언어가 바뀌어요. 자, 언어가 바뀌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밤 11시 이러고 있어요. 유치원 어머님들 아직 공감 안 되시면 초일 어머니 답답하죠? 시큰 놀더니 피곤하다가 오만 짜증 다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배운 거예요. 네? 발 많이 아프지?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1도 그렇지 않은데? 아니, 있는 그대로예요. 소통이라는 건 애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소통하지만 언어는 7%밖에 안 되는 거죠. 기억, 행동, 액센트, 표정,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엄마가 허벅지 찔러. 할 많이 아프겠다. 엄마 무서워요. 차라리 절 때리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얘를 공감해 줄 때 어떻게 해줘요? 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하기 싫구나 하면 얘는 더 하기 싫어. 아니,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감정은요,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얘가 없겠어요? 표면에 있어요. 근데 제가 욕과 의도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본질을 자꾸 건드려줘야 방향성이 좋다. 근데 진짜 하기 싫고 이러! 이렇게 돼요. 진짜 100이면 99는 그렇게 할걸? 얘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짜증을 내면서도 이렇게 숙제를 하는 진짜 얘 의도는 뭐예요? 숙제는 다 하고 가야겠다, 학교에. 아니에요? 숙제를 안 할 것 같으면 왜 짜증을 내면서 하겠어요? 때려치지. 근데 자, 보세요. 갈등 싫어하는 어머니들. 힘들어? 내일 아침에. 이러고. 훈육형, 그러니까 지시형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아까 하려면. 내일부터 이런 짓 하면 너 어떻게 되냐? 이거고. 그죠? 또, 너무 한숨만 나오는, 한숨만 푹 때, 그거는 지시보다도 더 애들의 마음을 후벼 파요.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 기분하고 생각은 얘기하실 수 있죠.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지금 많이 짜증이 나는 문화가 어머님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공감일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원. 보다 본질적인 거. 얘 욕구를 알아줘요.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어도 밤이 깊어도 숙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아이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 진짜 하기 싫구나. 이 말 들었을 때 하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때는 짜증이 올라왔을 때는 목적도 몰라. 지 목적도.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졸음을 쪼르면서 하는 건 숙제는 꼭 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얘가 자기의 방향성을 알게 돼. 그래서 욕구와 의도를 알아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공감해서 제가 공감 강의 많이 하는데 어머님들 공감 막 귀가 따갑도록 들으세요. 그리고 공감을 웬만큼 하시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매너가 아주 좋아요. 근데 공감은 감정을 알아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은 감정을 잘 자각하지 못한다. 근데 부모님들도 감정을 그냥 뭉뚱그려서 알아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오늘 혼났어. 그래서 집에 와서 혼났어. 내일 학교 가기 싫어. 이러면 엄마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세요? 걔가 그 상황에서 느낀 감정이 몇 가지일 것 같으세요? 그냥 속상한 것밖에 없어요? 가기 싫은 마음밖에 없어요? 가기 싫은 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공감은 감정을 알아줘요. 자, 보세요.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걔가 제일 처음에 느낀 감정이 뭐였어요? 당황했겠지.
놀랐겠지. 그 다음에 뭘 느끼겠어? 무서웠겠지. 그 다음에 뭘 느끼겠어요? 창피했겠지. 그리고 나서 뭘 느끼겠어요? 계속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불안했겠지. 내일도 학교에 가 선생님 얼굴 보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계속 떨리겠지.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껴요. 그거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공감이에요? 공감은 왜 필요해요? 나를 거울 보듯이 나의 감정을 따라와 주면서 그것이 언어화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정리되고 조직화되고 치유되고 생각과 결합되는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속상했어? 놀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슬펐어? 이걸로만 끝나면 걔네는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에서 느낀 그 감정에 대해서는 치유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감은 감정을 진짜 많이 알아줘요. 우리도 똑같이 공감을 받았는데 친구랑 고민 얘기할 때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면 진짜 마음이 좀 이렇게 후련해지는데 어떤 친구랑 얘기하면 더 찝찝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완전 제대로 수용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야, 너도 힘들겠다. 아우, 나도 그렇던데. 이런 친구를 딱 만나기 싫잖아. 누가 지 얘기하라고 그랬어. 내 마음 지금 알아주고 그거는 감정이입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엄청 감정이입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단원평가 자기 짝꿍은 90점 받고 자기 70점 받고 울어. 그러면 우는데 막 계속 울어. 처음에는 이제 공감해주겠지.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근데 계속 울어. 그럼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미 본 시험을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그죠? 아이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때 걔 의도는 뭐예요? 진짜 단원평가에 대해서 네가 기대하는 바가 컸구나요. 엄마 감정이입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들 70점 받아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위안이 돼요? 나는 안 괜찮은데?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슬퍼하고 실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 누구누구가 다른 평가에 대한 기대가 컸구나. 그래. 그런 좌절감은 금방 그렇게 사라지진 않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 그치? 이렇게 해줘야지. 내 감정 갖다 이입하지 말고. 그만 울어. 이러지 말고. 그게 억압이라고. 자, 공감 아셨죠? 공감 감정을 차분히 알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때그때의 감정을 다 파노라마 가듯이 걔네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런 걸 그림으로 이렇게 청사진 다큐멘터리 이렇게 영상 돌아가듯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다 흘러 넘어가서 그냥 속상하지 화났지. 그러면 애들이 맨날 엄마가 질문했을 때 몰라. 그때 어땠어?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감 알아주고 원하는 궁극적으로 그 아이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그 감정을 담아주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존중하면서 수용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책임을 떠맡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들어줘야 되는 거 더더욱 아니에요. 부모의 의견을 막 허벅지 찌르면서 억제하는 게 아니고 자녀의 실망, 공격성, 분노, 기쁨, 슬픔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있는 걸 있다고 해야 돼요. 있는 걸 자꾸 없다고 하시지 마세요. 있는 걸 없다고 하는 나 자신을 보세요. 부모인 나 자신을. 왜?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다 견뎌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엄마도 모르지, 아빠도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굳건히 일관성 있게 버텨주고 그러면서 나와 호흡해줘. 그럼 부모는 뭐하냐? 근데 부모가 더 많이 그런 감정에 휘둘리고 이러는 걸 보면 이제 애들이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은 훈육을 해야 돼요. 훈육할 때는 진짜 단호하고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You made a mess on me. You made a mess on me. You made a mess on me. I made the mess. You made a mess on me. I made the mess. No, no. It has a drip. Give it. Mommy. Just give it.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엄마가 해주고 엄마가 아까 근데 심지어 붙였어. 이게 말하면 문제지. 예민하죠. 예민해. 아, But I also need you both to remember that you're still inside. Isabel, do we need to go outside and have a talk? Or do we need to go have a talk? 그럼 스테파니 식에도 훈육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Yes, ma'am? 스테파니 나도 그치. So why don't we here's what we're gonna do outside you. Listen up. Take a deep breath. We're gonna regain control over our emotions. We're gonna regain control over our emotions together. Okay? Uh-oh, what's drippy? Mine is drippy. On the count of three. What, Mommy? Oh, hang on. We're recontrolling our emotions. We're gonna regain control over our emotions. Ready? 하나, 둘, 셋. I know you can do it. Why don't I take a deep breath here? Don't give me that bad. Okay. I'm gonna help you regain control over your emotions. And then you're gonna give it that. I'll tell you what happens after that. First, let's do a deep breath. That's step number one. Step number one. Now, can you tell me how you treat other people? To treat others the way we want to be treated. So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say? Yeah. Would you like to say a lot? Sorry, Mommy. Sorry, Mommy. Sorry, Mommy. I forgive you, baby. Can we hug it out? 보셨어요? 어떤 점이 훌륭한 것 같아요? 기다려줘. 그리고 아주 좋은 점 주셨어요. 그렇죠. 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뭔가 지시하거나 지도하지 않고. 또 눈에 띄는 거. 침착하고, 그렇죠? 우리는 앞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불안하거든. 애가 벌써 뗐으면 그러면 조용히 좀 해. 그럴 수 있는데 침착하고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라고 아까, 그렇죠? 또 우리나라 엄마들이 약간 애가 막 감정의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가 그렇게 훈육이 끝나면 미안해라고. 아유 우리 누구 고생이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 스테파니 뭐라 그랬죠?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리가 되고 감정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걔는 훈육을 받은 거예요. 올바른 절차를 받은 거예요. 물론 힘들었겠죠. 힘든 것에 대해서 위로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잘못하거나 미안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애기 힘들었지 미안해 엄마 이렇게 꼭 할 수 없고 그건 아이한테 되게 다른 혼동을 줘요. 저는 요즘 청소년 보면서 막 17살, 18살 이런 아이들이 엄마 분리가 안 된 케이스를 20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봐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몸만 다르지 한 사람이 돌아가요. 그러면 절대 자율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아침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하나하나의 언어, 훈육, 대화, 그때의 자세, 태도 이런 것에도 많이 결정돼요. 훈육은 언제예요, 여러분? 자, 보통은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훈육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이미 할 수 있지만 하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이가 거부하거나 도전하지 않을 때 훈육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아이 상태를 내 마음,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가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있는 그대로의 거울이 돼주고 그리고 절대로 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이건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그래서 항상 그 전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도 아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엄마가 원하기는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정확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훈육.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아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그리고 절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만일에 대화가 소통이 되면 다른 방법을 아이와 함께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그게 더 정확해야 될 때는 엄마가 원하는 거죠. 엄마는 지금 빨리 외출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 자기는 패드 보고 이러고 있어. 그랬을 때 훈육해야 되잖아요. 계속 패드가 재밌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외출 시간을 잊은 것 같다. 근데 지금 더 이상 지체하면 우리는 제 시간을 갈 수 없어. 그리고 어때요? 엄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근데 말만 하면 안 돼. 이 어린애들은 함께 해야 돼. 자, 뭐부터 할까? 하고 손잡고 가야 돼. 그러나 언어는 그렇게 사용해요. 아까 뭐죠? 차분하고 온화하게 눈치 보면서 친절하게 라는 게 아니고 그냥 차분하고 온화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적이면 안 되지만 부모가 권위적이기는 해야 돼요. 어느 순간까지 평생 부모라는 직업이 있기까지. 근데 권위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프렌디한 특히 아빠들이 요즘 많이 그러시던데 프렌디한 부모를 되게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왕이 아이야. 그래서 걔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든 2학년이 되든 전지전능해. 그러면요 그런 애가 잘 클 것 같죠? 너 외부는 상처 투성이에요. 외부에. 왜? 왕으로 대접해주는 건 집밖에 없어. 밖에 나가면 맨날 상처받아. 그러니까 기질에 따라서 분노가 많은 애들은 맨날 공격적이 될 테고 되게 강한 척하지만 속이 여린 애들은 맨날 상처받고 불안하고 위축될 테고 제대로 자기의 자율성을 키울 수가 없어요. 프렌디한 부모? 아니 걔는 친구 사귀는 게 좋아. 엄마 아빠와 친구 될 생각이 1도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고 그죠? 버텨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가 갈 수 있도록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부모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 진짜 많이 하시는데 글쎄 요즘은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칭찬을 내용 없이 그냥 칭찬하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7세부터. 그러니까 4세, 5세 이럴 때는 그냥 이게 다 칭찬이거든요. 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칭찬이기보다 명확한 언어를 쓰면 인정이에요. 인정은 24시간 할 수 있지. 오늘 우리 딸 눈이 반짝반짝 빛나네 이런 것도 인정이에요. 아유 신발
네가 신었어? 혼자 신었네? 이런 거 다 인정이에요. 그렇죠? 다 인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1, 특히 7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갈등과 경쟁, 잘하고 싶은 유능감 막 이런 거에 되게 시달리니까 특히 그럴 때는 평가적인 언어를 정말 줄이고, 왜냐하면 칭찬은 평가 언어를 내가 쓰지 않더라도 내 기준이 이래라는 걸 아이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착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좋아하고 이런 메시지를 너무 주는 거라서 유아 때 사용했던 그 인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생활에서 정말 오늘은 너는 이 반찬을 좋아하는구나, 오늘 이거 잘 먹는구나, 뭐든지 인정거리가 된다는 느낌. 기준이 있는 거, 점수가 나오는 거 이거 아니에요. 뭐든지 인정거리가 되고 있구나, 나의 행동은. 그게 아이가 평생 가져갈 존재 가치를 확립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생활하면서 자존감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보면 기초공사가 잘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럴 때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 이럴 때 하면 우리 아빠가 성질낸다. 그럼 그거 절대로 안 하게 돼요, 애들이. 또는 하더라도 무서워하게 돼요. 또는 하더라도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돼요. 그게 결국은 나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그리고 내가 나를 규정할 때도 유아 때 나한테 어른들이 피드백했던 게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저는 이 나이에도 난 칠칠 맞아, 항상 그런 생각. 난 어렸을 때 칠칠 맞다는 생각. 저는 운해형이라서 생활지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늘 칠칠 맞다고 구박받았거든요. 안 없어져요. 정말 평생 따라. 그러니까 사실 자존감은 10세 이내에 거의 기초공사가 확립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을 확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있어. 나의 어떤 특성이 뭔가 잘못됐거나 나쁘거나 부적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이건 나의 특성이야. 근데 어머님들은 항상 양육하면서 어떤 걱정하냐? 그렇게 놔뒀다 걔가 그대로 크면 어떡해요? 못 고치고요. 그게 걱정이시죠? 근데 보세요. 자, 느린 애가 있어요. 자, 느린 걸 빨리 하게 도와주려고 해요. 왜 느려요? 걔가 왜 느려요? 꼼꼼히 하려고 느려요. 걔네는 생각 엄청 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느라고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꼼꼼히 하고자 하는 신중함을 충족해야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잖아. 맞죠? 근데 느리다고 맨날 구박받아도 확신이 들어요? 자기에 대해서 더 불확신이 들어요. 근데 우리 누구누구는 꼼꼼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이렇게 꼼꼼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렇게 만족해? 하면서 그거를 이제 충분히 잘하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이렇게 가야 걔가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가지고 빨라진다. 결국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확립되고 자기 자신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사회적으로의 적응력이 좋아져요. 구박받고 지적받고 그러면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극복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사과를 깎으려면 손이 떨려요. 내가 얼마나 못 깎을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자존감 향상이 오늘의 주제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게 자존감. 지금 말씀드린 그 언어로 대화를 한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토론하면서 하자 그랬는데 제가 말한 거 중간에 틈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질문할까요 잠깐? 네.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냥 어떤 놀이를 했을 때 다른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제 아이는 굉장히 좀 상대방한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은데 그 친구가 너무 가볍게 미안해 이렇게 신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게 되면 더 다수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정말 같이 그룹에서 놀이를 하다가 뭐가 하면 제가 잘못했으면 정말 미안하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서 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걔가 예를 들어 그냥 미안해 하고 내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가는 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아이가 집에 와서 계속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사과를 안 했어. 다음 날도 안 했어. 그럴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가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 네, 좋은 질문이세요. 걔가 진짜 받고 싶은 사과는 어떤 걸까요? 대부분 같은 노래에서 항상 그 상황이 일어나니까 네. 아이가 자기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멈춰주길 원하는 거고 그 아이는 크게 별로 대수롭지 제가 봤을 때 상황상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제 아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 별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과받고 싶은 내용이 충분히 상대에게 전달되는 거. 네. 그리고 그의 리액션까지 내가 네, 기대하지만 네. 리액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걔가 일단 걔 억울함, 그죠? 그다음 그 사고받고 싶은 마음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부터 먼저 풀고,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적어볼까? 리스트업 해볼까?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번씩 가려볼까? 걔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선생님한테 말해서라도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에 대한 판타지를 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건 너무 안타깝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일을 더 크게 하면 네 마음이 좀 시원해질까? 어떤 일을 좀 더 해보면 네 억울함이 좀 사라질까? 도망갈까? 없어질까? 지우개로 지워질까? 그런 거. 그래서 분리해야 돼요. 어린 애들이 자꾸 그렇게 통제하고 심지어 중학생들도 걔랑 나랑 사이 안 좋은데 걔가 전학 갔으면 좋겠어. 맨날 솔루션이 걔가 전학 가는 건 걔 이슈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분리하는 작업. 근데 의외로 애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떤 아이를 상담하는데 걔 친구가 갑자기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친구가 걔밖에 없는데 그럼 내일부터 놀 사람이 없어 난 학교 가는 게 무섭다는 그런 이슈였는데 제가 그 똑같이 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랬더니 나는 어제 너랑 있었던 일 다 풀었고 마음으로 풀었고 네가 언제든지 나랑 놀고 싶으면 놀아도 돼 라고 자기는 말할 수 있대. 그래서 그쪽에서 답이 오든 안 오든 너는 네가 할 바를 다 했어가 걔를 인정해 줘. 네. 아까 어떤 사과는 사실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애한테 잘못할 때는 이제 잘못할 때는 사과해야죠. 네. 뭐 심하게 안 했거나 그럴 때 이제 좀 그렇게 많은 건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하다 그거 노력할게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저걸 잘못했으니까 자기의 잘못이 약간 이렇게 희석하는 건지 사과하면서도 약간 맞나 아닌가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 쿨하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좋은 모델링의 방법이에요. 그건 잘하지.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고 내가 훈육했는데 걔가 힘들었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말라는 거지. 잘못한 건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지 않는 부모한테 진짜 애들이 분노해요. 청소년들의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사과하자. 또 있을까요? 질문? 네. 5살 애기인데요. 이제 네. 뭘 만들면은 아직 손이 야물지 않으니까 막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같이 더 해보자 해서 뭐 4-5번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인이가 노력해서 진짜 성공했네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서 자꾸자꾸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야. 노력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야. 엄마만 멋있지. 그치, 난 지금 나는 한 번에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뒤에 말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지금 하시는 것대로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걸려요. 계속 이렇게 지금은 전지전능해야 되잖아요. 5세 정도면. 그러니까 한 번 탁 하면 마술처럼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 전능감에서 이제 사회적인 인간으로 전환돼야 되거든.
그 과정을 엄마가 인내하면서 들어줘요. 그래서 너무 노력을 막 그렇다고 막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한 번에 됐으면 좋겠지. 그 마음을 좀 그래 나 엄마도 짠 하면 설거지가 돼 있고 짠 하면 빨래가 돼 있고 그럼 참 좋겠네. 근데 그거는 저절로 안 되네.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거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치. 그거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치. 힘들지만 어제보다는 요게 좋아졌네. 어제보다는 이게 좋아졌네. 5번 했는데 4번 했네. 이런 것들도 과정에서 알려주면서 같이 견뎌나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좌절을 경험해야 돼. 그게 좌절에 대한 내성이에요. 그게 안 되고 점핑해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생물학적 연령과 상관없이 8세, 9세가 되어도 짠 하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의 좌절, 분노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안 되면 거부하잖아요. 안 하고, 도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안전한 좌절을 경험하고 그 안타까움을 엄마가 수용해줘요. 네, 질문 다 하셨을까요? 네, 시간도 다 됐네요. 네,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미 잘하고 계신 거겠지만 오늘 저하고 나눈 대화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실천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